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동결 기대감과 트위터 IPO, 기업 실적 호조 등에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82% 상승한 15,746으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 역시 0.43% 상승하며 장중 사상 최고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홀로 전일보다 0.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낮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국을 제외한 독일과 프랑스 증시 등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35%, 0.79% 상승한 반면 영국 증시만 0.0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주장했던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 성장세가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연말 은퇴할 예정인 피아날토 총재는 6일 콜럼버스에서의 강연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더 빨라져 연준이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충격과 최근 지표 둔화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향후 3개월에서 6개월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9월에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9월 경기 선행지수가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금리가 낮고 빌리기 쉬운 돈이 넘쳐나면서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10월 들어 셧다운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회복세는 내년 초에 다시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트위터의 공모 가격이 주당 25달러에서 28달러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트위터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와 접촉한 펀드 매니저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 주관사들은 공모 가격을 주당 27달러로 제시했으나 트위터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들 매니저들은 말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모 희망가를 주당 17달러부터 20달러에서 23달러부터 2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최근 투자자 유치를 위해 벌인 로드쇼에서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자 공모 희망가를 올렸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6일 10% 이상 급락하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전일 장마감 뒤 부진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는 이날 개장 직후 약 13% 급락하며 주식 매매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 폭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낸 공매도 세력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하루하루 짧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연준의 양적 완화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번져있는 상황이었고 트위터의 기업 공개 그리고 기업의 실적까지 좋은 하루였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중에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나스닥 정도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도 13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순탄치만도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테슬라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못한 성적을 내놨지만 그래도 대체로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간밤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 이상 급락하면서 결국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 전일 국내 증시에서 이미 2차 전지주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상황이었죠. 국내 증시 영향까지 모두 짚어봐야겠습니다. 잠시 뒤에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시장 전망은 전분기 2.5%보다 나빠진 1.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코너 함께합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유럽 증시, 영국 증시만 소폭 내렸을 뿐 독일과 프랑스는 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제 개막하게 되는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소폭 내려가긴 했지만 뉴욕 증시가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우가 사상 최고치 새로운 지수를 갈아치웠고요. S&P 500 지수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는 0.82%가 상승한 15,74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이른바 시세 차익, 매물이 조금 흘러나오면서 0.2% 정도 소폭 내려갔습니다. 3,93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43%가 오른 1,77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테슬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주가가 14% 이상 하락하면서 역시 주가의 고평가, 버블 논란이 계속적으로 현재 연이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는 9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97.1로 전월 대비 0.7% 상승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0.6%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선행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보다는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에버크롬비 앤 피치, 이른바 이제 의류나 패션 업계에 특히 이른바 틴, 10대 소비자층에 많이 자극을 주는 이런 업체인데요. 이 10대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이번 할러데이 시즌에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14%가 내린 33달러 13센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랄프로렌은 매출이 5% 이상 이번 할러데이 시즌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5.5% 오르는 등 명암격차가 많이 나온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 증시는 0.08% 하락이 됐지만 독일은 0.35%가 올랐고요. 프랑스의 캬크 지수도 0.79%가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 포르투갈의 PSI 지수 모두 상승세가 유지된 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인데요. ECB의 금융통화정책회의,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은 이런 흐름이 유로존의 증시가 EU권의 증시보다 다소 좀 선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한편 오늘 밤이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가 됩니다. 3분기 성장률은 지난 분기보다 조금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던데요. 그렇죠. 한 2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3분기는 1.9 정도, 2% 미만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다라고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었는데요. 시장 관계자들의 현재 전망은 다소 편차도 있습니다. 높게 보시는 분들은 2.3 정도도 현재 예상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낮은 수치를 제시하는 쪽에서는 1.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9%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아직은 우세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1.1%, 2분기에는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기 평균은 현재로서는 1.8%이기 때문에 2.2% 이상 그 하반기 때 나와줘야 목표치 2%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3분기보다도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0월부터 10월 16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4분기 GDP 수치를 조금 더 관심이 높은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런 흐름에서는 1.9 정도, 2% 언저리 수준은 맞추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10월 말에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일주일가량 현재 늦어진 수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3분기 수치가 발표가 되게 되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거의 윤곽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은 흔히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특수 기대감이 반영되기 마련인데요. 올해에는 또 10월에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파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4분기가 이렇게 높은 부분은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비 특수가 있죠. 그렇죠. 예, 소비 특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할러데이 시즌, 뭐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시장에서 종종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GDP의 70% 정도를 소비 시즌에서 연말 특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 정도를 기존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연방정부가 셧다운 여파가 16일 가량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를 잘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 주가 추이를 보면 제이스펜이나 시어스, 이베이 주가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특히 제이스펜이는 연말 할러데이 시즌의 매출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이른바 고급 부유층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고급 백화점이죠. 시어스나 메이시스, 삭스 쪽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매출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라든지 이런 저가 양판점의 그 내용들도 10월과 11월 동일 점포 매출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이른바 저소득층이 연말 대목을 앞두고 계획적인 소비를 집중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드스트롬이나 제이스펜이 이런 쪽의 내용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좀 부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수가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2.5 정도를 4분기 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내용으로는 약 240억 달러의 그 경제 손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0.3% 내지는 0.6%까지 현재 GDP를 다운시키는 갉아먹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3분기 수치가 2% 이상을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한 가닥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4분기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게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유럽 쪽인데요.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20일 통화정책회의일 텐데 기준금리 인하 올해 내에는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LTR로 추가 실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데요. 이 모든 부양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립서비스는 나오지 않을까 시장 기대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립 서비스가 안 통할 겁니다. 네. 어제 이제 EU 쪽에서 이제 가을 경제 성장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네. 하루 전에 발표된 수치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내렸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22에
경기 부양 카드를 요구하는 이런 성격이 공교롭게 그 시점으로서는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장의 파급 효과는 일본의 BOJ보다도 현재 열악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팽팽한 것은 현재 기준금리 0.5에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약 25bp 정도밖에는 내릴 수 있는 룸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내리기도 상당히 좀 껄끄러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LTRO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거나 네. 현재 ECB에 예치하는 지준율을 다소 인하하는 카드, 이런 경기 부양 카드를 현재 시장에서 좀 꼽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드라기 총재가 통화 정책 회의를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란은행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현재 그 통화 정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현재 자산 매입 규모 3,750억 파운드, 금리 수준도 그대로 0.5% 유지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이씨 EU 집행위원회에서 가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장 전망을 안 좋게 봤었기 때문에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느 정도 립서비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은 차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셨고요.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LTRO 쪽으로 손대는 것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진단 함께했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면서 수급 특징주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확실하게 좀 주춤해진 상황이고요.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느냐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도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짚어볼게요. 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SK텔레콤이라든가 호텔신라, 현대위아, 한생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에 들어왔고,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LG화학, 현대차, 현대롯데, 기아차에 대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좀 반대로 포스코에 대한 매수세 들어왔는데, 포스코 이외에도 한국전력, 기아차, 강원랜드, 현대모비스 쪽으로 매수, 반면에 삼성전자와 KT, SK텔레콤, 삼성 SDI, 삼성전기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구 관련 종목, 특히나 한샘 쪽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러브콜이 좀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만큼 전체적으로 건설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갖고 리모델링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수급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상장 이후에 공모가를 훨씬 웃도는 그런 가격대에서 현재 주가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욕구도 강하고, 또 반대로 현대 로템이라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업
기업에 대한 상장을 반기는 투자자들, 공모주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뒤늦게 들어오는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수급적인 그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가의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매매 전략 한 번쯤 세워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관련된 업종군들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자동차 부품 내에서 그동안 약간은 소외되었던 현대 모비스 쪽으로는 매개세가 확산되면서 같은 자동차 업종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좀 호조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매도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와 포스코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그리고 기관은 포스코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내부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거래소 쪽이었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인터파크 쪽으로 매수세, 그 밖에 성우 하이텍, 시젠, CJ 오쇼핑, GS 홈쇼핑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는 셀트리온은 매도세, 내추럴 엔터텍 매도세, 게임비, 서울반도체, 메가스터디는 매도세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오테크닉스, 내추럴 엔터텍, 그리고 시젠, KH바텍, 세코닉스 쪽으로 매수세, 반면에 서울반도체, SFA, 인터파크, 루멘스, SM 쪽으로 매도세 보이는데, 인터파크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엇갈린 시각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터파크 충분히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공연 예술과 관련된 지금 시점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 또 지금 레저 산업, 여행과 관련된 지금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사업과 관련된 사업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인터파크의 주가도 향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홈쇼핑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외국인들에 대한 러브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겨울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갖고 이 홈쇼핑 관련된 매출이 증가세 보일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단순히 TV 관련된 그런 홈쇼핑 매출이 아닌 모바일 쇼핑과 관련된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이런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엇갈린 시각은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내추럴 엔터텍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외국인은 매도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매수세를 보임에 따라 갖고 IPO 관련된 종목군들 공모가 대비 상당히 높은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IPO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매개세가 확산되는 거 계속적으로 체크를 역시나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수급이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내수 소비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전환하고 있다는 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의 매수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 많이 샀나요? 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KT, 현대로템,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쪽으로 매수.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SFA, 게임비, 오스테 임플란트 쪽으로 매수세 역시나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약간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 위주로도 매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예. 대표적으로 KT 역시나 구름 리스크 불거짐에 따라 갖고 최근에 주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저점 활용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추세적인 하락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박스권 하단 이탈에 따라 갖고 연중 저가가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SK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중국의 삼중 전해라든가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부터 주가가 좀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 나오면서 개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 중소형 IT 부품 쪽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섹터별로 종목 쪽으로는 약간은 쏠림 현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 쪽으로 매개세 확산되는 것은 좋겠지만은 투자 전략 세울 때 상당히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특히나 현대 로템 같은 종목군들 IPO 시장에 있어서 최대 상당히 대어로 뽑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이 어려웠던 만큼 약간은 그동안 공모주 청약에서 많은 물량을 잡지 못한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난주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 중소형 IT 부품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은 좋겠지만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 IT 부품 쪽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우선 IT 부품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대형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파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다양한 업종, 다양한 섹터에 있어서 IT 부품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부품 내 삼성전자라고 불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사업성이라든가 안정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품 매출 다변화 그리고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 6월달 들어서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8, 9월달 계속적으로 행보 움직임 이후에 11월 들어갔고 10월 말 들어갔고 좀 급반등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17,500원 라인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2에서 3주 정도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좀 높게 한 2만원 정도 목표가 설정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16,000원만 이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추가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 한번 이제는 이런 종목적으로 관심 갖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한 달 한 2에서 3주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IT 부품 쪽에서 파트론 들고 오셨는데요. 지금 가격대 들어가 보실만 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증시 자체는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임주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빌, 컴투스를 인수하고도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더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빌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호재가 있었죠. 바로 컴투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게임 회사 두 개가 합쳐졌으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리포트와는 반대로 지금은 신저가 52주 신저가 상태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언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신저가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도 있는 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임빌에 우리가 주요 매출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는 21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3%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7%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내놓고 있다는 거죠. 게임빌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듣고 많이 놀라셨습니까? 1,000억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지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변치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매출액이 선방을 했다는 부분은 바로 다크 어벤져 그리고 2사 말도라는 게임의
어느 정도 흥행을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매출액 자체는 늘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쉽게 NC소프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바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게임 회사 그리고 모바일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그리고 서버 유지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크게 마진 자체에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항상 30% 또한 잘 나올 때는 40%까지도 나왔던 게 바로 이 게임주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금 게임빌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한번 같이 영업이익률의 변화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1년에는 40.9%를 나타냈던 게 바로 이 게임빌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34.3%를 나타냈었고요. 하지만 2013년에 들어가면서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16%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얼마 전에 제가 터치 패널 업체를 소개해드리면서 20%에서 30% 정도가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제조업이고 게임 회사는 제조업이 아니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게임빌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유증을 거쳤습니다. 과연 그 유증을 하는데 돈은 어디에서 들었을까? 바로 컴투스를 인수하는데 썼다고 밝혔죠. 유증 자금의 대부분이 컴투스를 인수를 했고, 그만큼 기존의 퍼블리싱 게임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좀 더 높이겠다, 퍼블리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을 우리는 줄이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진한 성적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게임빌 최근 들어서 구글의 마켓 순위를 같이 한번 보시면 2012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20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탑 50 안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 상당히 많은 게임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1위에서 50위권으로 좀 더 밀려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10개씩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현재 2개 그리고 3개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심각한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가능해질 것인가, 한번 같이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크게 한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시세 자체를 어디서부터 냈냐면 하단에 이 부근이죠. 그래서 37,000원에서 4만원대 이 부근 자체에서 첫 번째 시세를 내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동 자체가 이어지는 이상 여기에서부터 이 파동 자체가 한 가지 파동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정 파동 자체는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점 자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4만원에서 45,000원까지는 내려가서 우리가 바닥권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야만 이 종목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현재까지 유증자금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오르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컴투스 그리고 게임빌의 활약을 기대해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쏭달쏭한 글로벌 이슈들의 그 숨은 의미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시기를 결정할 때 소비자 신뢰를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테이퍼링 실시는 가계 소비나 고용률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국 증시 간밤에도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절대 과대평가된 것 아니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많은 상황인데요. 대부분 아주 신중한 테이퍼링을 강조하고 있어요. 소비자 신뢰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가 살아났다면 소비자들이 그만큼의 어떤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 급여를 받은 걸 가지고 사실은 그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테이퍼링이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셧다운 문제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소비가 증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오늘 미국장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에서 오늘 상승이 들어왔는데 이 상승의 의미가 굉장히 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피아날토라를 해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상당한 매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9월에 양적으로 축소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 경제가 더 성장을 빨리 해야만이 양적으로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급등한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얘기나 아니면 피아날토가 얘기하는 얘기나 거의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비자 신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했던 것이 윌리엄스인데요. 사실 그 질문 내용하고 약간 연계해서 제가 오늘 미국 기술적 분석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장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 이 일봉 차트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이후에 미국이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미국은 버블이 시작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평선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네 번째 고점이 거의 그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입장에서는 오늘 밤에 못 가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투자가들한테는 근심이 생기는 자리죠. 근데 이제 일목균형표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자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평선은 4개지만 주가 방향선한테는 후행 스팬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요 후행 스팬 연결선을 돌파하고 끝났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4번째 돌파를 시도했다. 결국 이평선으로는 소기명이고 일목으로는 확인시키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물론 100%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밤 미국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미국은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던 16,800이나 2만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결국 시장의 버블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맞지 않나. 결국 그 매파들이 마음의 변화를 준 그 자리가 시장에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신중한 테이퍼링을 강조하는 한 목소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연 설명으로 미국 이제부터 버블에 도입하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버블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3중 전회를 앞두고 더 이상 통화 팽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네, 3중 전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시장의 기대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리커창 총리가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실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건 처음은 아니에요. 상당히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니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규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죠. 근데 이 돈이 부동산 쪽으로 해서 그림자 금융으로 많이 빠져버려 나간 것이 중국의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으로 가져가서 향후 경제를 살리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돈을 풀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풀든 안 풀든 중국은 계속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는 돈, 그러니까 전통적 방식으로 돈을 푸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금리 인하는 한 번 정도 해주고서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은 장기적인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결국 통화정책은 아니지만 재정정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리커창이 눈속임형의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오늘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흔들릴지 않을지는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답이다. 사실 미국도 재정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재정정책을 못 펴고 통화정책을 피움으로 인해서 시장에 약간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양적완 축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중국이 아주 바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일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커창 총리 인위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이미 우회적인 방향으로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장기적인 시각으로 재정 정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년 코스피 지수 밴드는 1980에서 2380이며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하나대투증권이 전망했습니다. 네, 내년은 더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회복해가는 시기다. 이렇게 하나대투증권이 전망했습니다. 내년은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원래 그 짝수하고 홀수를 보면 홀수가 항상 좋았습니다. 네. 짝수는 별로 안 좋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파동이 연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짝수에도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외국계에서 우리나라를 호평을 했는데 이제 국내 기관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아쉽죠. 왜 아쉽냐면은 지난번 1770을 갔을 때나 아니면은 뭐 1800 정도 1900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해줘서 우리나라 펀드 물량이 안 나오게 좀 해주고 예. 투자가들이 그 홀딩 전략을 구사했으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할 때 주가는 더 많이 올랐을 텐데 2000 넘어서 거의 뭐 2100을 가냐 마냐 이런 판국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80이 아니라 2540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위적인 버블일 확률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자금 혼자만 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이 가죠. 미국이 상승하는 그 버블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시나리오로 작성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버블이 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버블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한 국채를 다시 팔아야 되고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이치로 개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 투자해서 물려가지고 6,500까지 지수가 빠졌다가 거의 반토막 나서 지금 올라와서 본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줄이면 투자 심리는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위축돼서 패닉이 옵니다. 근데 아마 경험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주가가 너무 버블이 나가지고 2억이 됐을 때는 어떠한 정책을 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도 내 돈이 원금되기까지는 홀딩을 해주는 전략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벤버네키나 자네일러는 틀림없이 버블을 양산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테이퍼링이 결코 쉽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좋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이 미국도 버블 초입이다. 그 우리나라도 버블 초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버블이 지난번에 2200까지 가는 것이 버블입니까? 아니죠. 2231을 넘어서 더 가야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2200에서 시장에서 되는 2380이 버블을 미칠까요? 아니죠. 그거보다도 더 올라가야만이 진짜 버블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시했던 2540도 일단 1차 목표시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실 기관이 얘기한 것은 늦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기관이 제가 아마 쌍크리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만간 쌍크리 장세가 연출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장이 우리나라가 올라가다 멈췄지만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 보면 참 재밌습니다. 기아차를 거의 100만 주로 샀고요. 또 어저께 보시면은 포스코 안 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걷어들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지수 상승을 대비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제시했던 그 지수 때는 아마 갈 확률이 높다. 그러나 내년도 중간에 잠깐 하락할 거라는 것은 믿지 마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국 기관들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기관에서까지 호평을 내놓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평가를 해주시면서 김동섭 이사님의 내년 코스피 밴드 상단은 2,540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국내 기관도 이렇게 빨리 전망을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도 비춰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일당백을 안 보셨었나 봐요. 앞으로는 꾸준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굿모닝 대박 예감 1시간 늦춰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수능일이죠. 벌써 수능 시작됐겠네요, 시험이. 그동안 무엇보다 마음 많이 졸이셨을 학부모님들,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하셨을 수험생분들,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기존대로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